이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고 이 인구 문제 플러스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어떤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채가 GDP 거의 100% 이상을 육박을 한 상태고 2010년대에 중국이 달성한 경제성장이 어떤 그런 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요인보다는 자본 투자에 굉장히 의존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뭐 공무원들이나 교사들 월급을 못 줘갖고 뭐 연체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일부 중국의 지방정부 은행들에서 뱅크런 사태도 발생했어요. 지역민들이 이제 예금 인출하려고 하는데 예금 인출이 중단된 거예요. 뭐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 70%까지 갔는데 이거를 역전을 하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자본, 부채를 만들어서 자본 투자를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거고, 중국도 지금 초저출산율 그리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더 이상 인력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곧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제조 2025 정책이고, 트럼프 정권 때 시작된 어떤 기술 봉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좌절을 맛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본 투자, 인적 투자, 또 지금 이제 한계인데 거기다가 혁신을 통한 어떤 생산성 향상도 지금 막혀 있는 세 가지 어떤 경제 성장 요소들이 이제 다 지금 한계에 처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예.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주어진 신분이랑 동일해요. 근데 그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는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선은 그 후코우라는 것도 세습이 되거든요. 내 농촌 후코우를 세습받은 내 자녀는 반드시 내 고향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돼. 배정이 돼요. 근데 그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도 내가 태어난 곳에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동산 구매, 집 구매, 주택 구매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부장적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개인주의화 되면서 여성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여성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진 남성들이 또 적고,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고, 그거 플러스 알파 심각한 교육열, 그걸 그대로 중국도 겪고 있고 더 심하게 겪고 있죠. 빈부격차가 더 심하니까.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성비 불균형 문제, 중국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후커우 문제, 지방 농촌 후커우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기 동네에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니 고소득의 안정적 직업일수록 결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이 신분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국은 더 심해요. 여자들 눈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애도 되게 쉽지 않은 중국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적 성장세가 정점에 달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거다, 혹은 추월은 하겠지만 추월하더라도 금세 재역전될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가장 먼저 인구 문제가 나오고 도시 농촌 경차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 못하거나 금세 재역전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고, 이 인구 문제 플러스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 이후 10몇 년간 중국 경기가 조금만 침체돼도 인프라 투자, 부동산 경기 부양, 그리고 토목, 지방정부 재정 이런 거를 푼 거를 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거를 자주 써왔어요. 그 순간에 어떤 경제적 경기를 살리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계속 그게 이제 부채로 남아가지고 지금 이미 어떤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채가 GDP 거의 100% 이상을 육박을 한 상태고, 이게 이제 공기업까지 합치면 거의 GDP의 200%가 됐다는 이게 통계가 있어요, 지금. 이런 부채 문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010년대에 중국이 달성한 경제 성장이 어떤 그런 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요인보다는 자본 투자에 굉장히 의존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뭐 공무원들이나 교사들 월급을 못 줘갖고 뭐 연체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지방 정부에서 업체들, 건설 자재 납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돈을 못 줘가지고 법원에 뭐 기소가 되기도 하고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일부 중국의 지방 정부 은행들에서 뱅크런 사태도 발생했어요. 지역민들이 이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예금 인출이 중단된 거예요. 뭐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 70%까지 갔는데, 이거를 역전을 하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자본, 부채를 만들어서 자본 투자를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거고,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자본 투입이 있고 또 인력 투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지금 초저출산율, 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더 이상 인력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남은 거는 생산성 향상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꼭 혁신이죠. 그거는 꼭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인데, 중국에서도 당연히 예전부터 시진핑 정권에서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2010년대 내내 자기네 산업 구조 조정을 재편하고 최첨단 산업으로 산업을 바꾸려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제조 2025 정책이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디스플레이, AI 이런 걸로 굉장히 육성을 하려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 어떤 가장 핵심이 어떤 반도체 굴기가 트럼프 정권 때 시작된 어떤 기술 봉쇄,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좌절을 맛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본 투자, 인적 투자, 또 지금 이제 한계인데 거기다가 혁신을 통한 어떤 생산성 향상도 지금 막혀 있는, 세 가지 어떤 경제 성장 요소들이 이제 다 지금 한계에 처하다 보니,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상황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내수 경기가 완전히 이제 폭망을 한 거죠. 제로 코로나를 너무 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글로벌 경기도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예. 좀 전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그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폐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지금 되게 혼란 중인데. 네네. 하지만 뭐 수습은 되겠죠. 최근에 뭐 경기 부양하려고 빅테크 규제도 풀어주고. 네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뭐 올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반등을 하고 좀 활력을 찾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건 당연히 반등을 하죠, 올해는. 네. 왜냐면 이건 기저효과니까. 작년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사실상 그 중국에서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기업들이나 특히 소상공인들. 내수가 완전히 죽었죠. 왜냐면은 도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명이 있는 도시에서 불과 한 자리 숫자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도 그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상하이 봉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상하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 시안, 심천, 광저우. 경제 활동을 하려면 도시 간의 이동, 성 간의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 QR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밀접 접촉자면은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 간 이동도 안 되고 다 봉쇄해야 되니까. 워낙 작년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원래 목표는 뭐 5%였는데 한 2, 3%로 알고 있어요. 2, 3%고 워낙 10%대. 예, 아마 그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어떤 통계 자체가 마사지를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실제는 그런 거.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2자릿수에 육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백지 시위 같은 경우도 취업 못한 대학생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아까 결합돼서 폭발한 것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청년 실업률도 안 좋고 이제 매년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뭐 누가 채용을 하겠어요. 그나마 고학력 대졸층을 흡수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이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공동 부유 때문에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그 주가도 폭락하고 매출도 감소하면서 신규 인원 채용은커녕 기존 인원도 감원을 했어요. 그나마 중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첨단 산업 분야조차도 공동부유와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얻어맞으니까 어느 민간 기업가들이 그걸 투자를 하겠어요. 신규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수가 더 죽는 거죠. 그래서 너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 최악의 상황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는 반등을 하겠죠. 올해는 반등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세 가지 경제 성장 요소가 지금 다 한계에 부닥쳤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뚫어내서 미국의 GDP를 추월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의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숙제이고 과제인 거죠,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뭐 구조적 요인도 말씀하셨고, 뭐 첨단 산업이 봉쇄됐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도농격차, 농촌 문제 이런 게 있었고, 뭐 인구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후카오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중국판 카스트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카오 제도가 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후커우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우리로 치면 이제 호적입니다. 호적 제도인데, 후커우라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이랑 동일해요.
근데 그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는 도시 후커우와 농촌 후커우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도시도 이제 뭐 1선 도시, 2선 도시에 따라서 후커우가 또 나눠지는데 이게 왜 신분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출생을 하든 그게 나중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에 하등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뭐 전라도에서 태어나든 경상도에서 태어나든 어디 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교육, 사회복지, 의료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농촌 후코라면은 내가 나중에 도시에서 가서 일하고 싶어요. 도시에 가서 건설 업체의 어떤 노무자로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선은 거기 가서 산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가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곳에 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 후코라는 것도 세습이 되거든요. 네. 내 농촌 후코를 세습받은 내 자녀는 반드시 내 고향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돼. 배정이 돼요. 근데 그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도 내가 태어난 곳에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동산 구매, 집 구매, 주택 구매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신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많은 중국의 농민공들이 자녀와 떨어져 살거든요. 부모의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교육적 박탈 기회, 그런 영양 불균형 문제, 그리고 가족 해체 문제가 발생을 하고 플러스 알파 중국이 도시화율 사실 이 도시화율이라는 게 어떤 한 나라의 경제 성장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네. 이 도시화율이 정점에 달하고 나서는 이게 도시화율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특히 잘 사는 도시일수록 굉장히 어떤 보면 후코가 기득권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그 플러스 알파 결혼이라든지 출산율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네네. 중국의 어떤 발생하는 그 인구 감소 문제도 굉장히 직격타인 문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뭐 중국파는 카스트 제도라는 말이 맞는 건데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러면은 뭐 일할 사람이 없고 저출산 고령화 갖고 있으면은 미국처럼 이민자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외국인 이주라든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에요. 뭐 한국 이상으로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영주권이나 중국 국적을 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전 세계적 분위기를 봐서 과연 또 중국이 뭐 이민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또 중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지 중국의 어떤 이미지 네. 그리고 중국 내부의 어떤 배타성 말씀드렸다시피 농민공조차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거를 포용을 못하는데 네.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뭐 이민을 하겠다는 거는 네. 아예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선은 그런 후커우부터 다 개방을 다 해야죠. 중국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중국 공산당에서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나름 이거를 해결하고 이걸 풀려고 많이 시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하게 얽혀서 쉽지가 않아요. 도시 과밀화 문제 네네. 그다음에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문제, 저항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신분인데 네. 얼마나 그걸 저항을 하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권력과 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신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또 안 그래도 지금 도시의 어떤 인프라나 수용력이 초과 상태인데 이걸 다 풀었을 때 수많은 농민들이 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또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도시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네요. 네네. 중국 저출산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뭐 산하 제한 정책하면서 뭐 원차일드 폴리시를 썼잖아요. 그 기형적 성비가 빚어지면서 남성들 중에 4천만 넘는 사람들이 결혼 상대 못 구할 거라는 뭐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산당은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그 이미 이제 산하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세 자녀까지 가능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나라고 해도 안 낳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저출산이 또 심하지 않습니까? 한국, 네네. 일본, 대만, 중국 비슷합니다. 중국도 동일하게 가부장적 사회가 네네. 급속하게 산업화, 개인주의화 되면서 네네. 여성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여성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진 남성들이 또 적고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고 그거 플러스 알파 심각한 교육열 그걸 그대로 중국도 겪고 있고 더 심하게 겪고 있죠. 빈부격차가 더 심하니까.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성비 불균형 문제 그거는 이제 옛날에 어떤 산하정책의 후유증과 부작용인 거죠. 중국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후커우 문제. 지방 농촌 후커우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기 동네에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니 뭐 인프라도 없고 뭐 낙후돼 있으니까 어떤 좋은 직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가서 뭐 직장을 얻고 구하는데 문제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쳐봐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내가 직장을 그죠. 얻고 있는 그죠. 그리고 뭐 의료보험이나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또 차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상해나 북경이나 심천 같은 데서 이미 결혼을 포기를 하고 그냥 혼자 내 인생 즐기고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키우고 혹은 딩크족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보면 후쿠오카 이런 어떤 그 해당 도시 후쿠오카 아닌 경우가 많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M4 세대에 해당하는 탕핑족. 전통사회라면 누구나 이제 코스로 밟는 안정된 직장을 구해서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뭐 자녀를 낳고 돈을 모아서 이제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점점 올라가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모델을 거부하는 그런 트렌드가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이미 닥쳤지만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게 닥치면서 중국도 젊은이들이 뭐 똑같아요. 그런 거 고소득의 안정적 직업일수록 결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이 신분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국은 더 심해요. 여자들 눈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애도 되게 쉽지 않은 중국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중국 제조 2025 말씀하시면서 핵심으로 반도체 언급하셨고 네네. 이렇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가장 사활을 거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봉쇄를 이겨내고 이 반도체 굴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 약간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이 세계 패권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 패권을 쥔 나라는 패권을 쥐기 전에 기술 패권을 먼저 졌어요. 그 당대 최첨단 기술 패권을.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이제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배영제국 팍스 브리티니를 건설하기 전에 뭘 했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엄청 높여서 그 경제력을 국력으로 투사한 거죠. 그러면서 세계 최고 패권국이 된 거고 2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발생했냐. 전자기기. 엔진이라고 하는 그 내연기관 화학 전자기기가 바로 2차 산업혁명의 주 분목인데 이게 어디서 크게 융성했냐면 바로 독일과 미국이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그 경제력을 영국을 넘어서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의 세계 패권을 도전했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나오고 나서 영국이 이제 저물어가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 또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인터넷, IT. 이게 또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미국에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곧 미국을 역전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어떤 그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더 패권이 공고해졌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은 또 뭐냐?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사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AI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바로 자동화, 무인화. AI라는 어떤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동력,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 AI라는 건 사실 알고리즘이고 빅데이터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그 연산을 하냐. 그런 연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그렇게 사활을 거는 겁니다. 중국, 미국 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국가가 바로 향후의 AI라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을 주도하고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미국 봉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 쉽지 않다. 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반세기가 넘는 산업인데 이 반도체의 표준 기술, 가장 핵심 기술들, 가장 어떤 원천 기술들을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미국이 물론 이제 반도체 제조는 좀 제일 약하지만 반도체 칩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조차도 미국이 다 원천 기술 다 갖고 있어요. 표준조차도.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세기가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급망이 글로벌 분업화가 굉장히 정교하게 오랫동안 구축되어 있는데 이 요소와 원천 기술을 미국이 쥐고 있고 거기다가 그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에요. 네. 미국이 이 모든 병목 구간의 원천 기술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요소들을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걸 다 막아버리면은 특히나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그걸 모두 자력갱생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예. 중국이 이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고 지금 십수년 동안 수십조,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이 단기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중국이 너무 단기간에 돈을 쏟아부으니까 부정부패라든지 또 방만하게 쓰이는 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횡령 문제들, 부패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번에 반도체 굴기를 담당한 어떤 고위 관료들이 많이 숙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중국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이 이 반도체 굴기 국책 자금을 쏟아붓는 걸 중단하겠다. 왜냐면 너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거기다가 괜히 미국의 어떤 견제 심리만 자극해서 얻어맞게 됐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예측하려면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진핑이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사람이 본인의 능력, 배경, 행운이 겹쳐서 최고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태자당 출신. 네. 아버지가 이제 공산당 원로, 혁명 원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배경이 탄탄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권력 투쟁이 능해요. 시진핑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파벌들이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야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를 드러내면은 바로 이게 견제와 공격이 들어오면서 낙마되기가 쉽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시진핑의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야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마하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뭐 쿠데타까지 일어나면서 큰 사태가 발생했는데 시진핑은 자기가 최고 지도자에 오를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 본심을 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각 파벌들이 이 사람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면은 우리 말을 잘 듣겠다. 우리 파벌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쉽게 조정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사실 다 착각이었죠. 연기였죠. 그리고 운도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당시 파벌이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있었는데 그 양쪽 파벌이 서로 자기들 세력을 최고 지도로 올리기에는 서로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 어떤 절충안으로 시진핑이 선택이 된 거고 보시라이의 어떤 정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각 파벌별로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겠다. 최고 지도원한테 몰아주겠다. 어떤 그런 당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진핑이 굉장히 임기 초부터 강한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내 손으로 중화주의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관 세계관을 다 만들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 사회주의 정책 이런 게 상당히 마오쩌둥의 어떤 세계관이 상당히 좀 투영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장점인 전 주석이 서거를 했는데 이 장점인은 상하이방의 대부였잖아요. 네네. 근데 시진핑 집권기에 철저히 사실 몰락했는데 보니까 두 인물이 정치적으로 좀 대립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립했다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장점인 국가주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덩샤오핑이 직접 육성하고 뽑은 후계자고 그리고 그 장점인 이후에 후진타오조차도 둘 다 장점인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직접 지정하고 육성한 후계자예요. 두 사람 다. 덩샤오핑이 만든 어떤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굴러갔어요. 그 후계자들이 그 덩샤오핑 노선을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근데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사실상 장점인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이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공청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이 중국이 압축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절에 어떤 수많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간 기업들 그리고 그 시절에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공기업들이 IPO가 되고 중국의 수많은 공기업들이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경쟁력이 향상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 장점인의 상하이방과 연관이 안 된 기업이 없어요. 다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 견제했던 게 공청단이었는데 사실 중과부적이었고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나서 시진핑이 이제 태자당으로서 중국의 어떤 개혁개방 30년의 어떤 부작용과 빈부격차의 문제, 그런 부정부패 문제를 내가 때려잡고 적폐를 청산하겠다 라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이제 그 기치로 나왔을 때 당연히 그 적폐 세력의 핵심은 누구겠어요? 상하이방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상하이방이 그 30년 개혁개방 동안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부에서 얼마나 많이 빨대를 꽂고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권력 유지, 중국의 어떤 이제 기강을 잡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구악을 청소하겠다는 거에서 당연히 숙적이 상하이방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 시진핑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적폐 청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하이방이 거의 무너졌죠. 그러면서 공청당도 같이 무너졌죠. 같이 두 파벌이 사실상 거의 해체가 됐죠. 결국엔 장점인이 만든 상하이방인데 시진핑이 뭐 거의 해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지금은 시자진이라고 시진핑 측근 그룹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죠. 그 당대회 때 보통은 중국을 지배하는 어떤 7명의 상무위원이 있거든요. 예전으로 치면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7명이 고르게 권력을 향유하면서 중국을 공동 통치를 했는데 그 상무위원이 계파 간에 안배를 해서 뭐 이 계파는 3명, 이 계파는 2명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충격적이게도 7명의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이 전원 시자진으로만 구성되고 그렇죠. 단 한 명의 상하이방이나 단 한 명의 공청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거는 결국에 그 계파가 철저하게 몰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시자진으로 다 채워졌는데 이게 집단지도 체제 뭐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가 당시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 심행의 권력이 좀 절대 권력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 권력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부분이 그 사실 굉장히 이번에 이제 정점이었죠. 이번에 그 당대회 20차 당대회가 이제 네네.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하고 7명 전체를 자기 부하들로 채웠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절대 권력을 졌다는 평가가 다수였는데 요새 살짝 좀 묘한 흐름이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제 왜냐면은 중국의 어떤 정치가 굴러가는 거를 네. 외부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다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조짐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경직된 제로 코로나의 고집에 대한 부작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백지 시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플러스 방역을 확 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사실 이제 시진핑의 어떤 신년사라든지 최근에 어떤 언론사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동정 보도를 보면은 자기의 정책적 기조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는 식으로 좀 보도가 돼가지고 네. 아마 좀 권위에 좀 타격을 받은 거 아닌가. 아, 특히나 지금 이번에 방역을 한꺼번에 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어떤 지방정부라든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 원로들 사이에서 그 반시진핑에 대한 결집 예, 그리고 약간의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게 사실 시진핑이 권위라든지 살짝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좀 조짐들이 좀 보여가지고 네. 최근에 나온 정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 시진핑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한 정책들만 좀 많이 후퇴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부유라든지 네. 빅테크 기업 때리기 상당히 많이 철회하고 있고 네. 부동산 이런 것도 규제도 풀고 있고 이제 기존의 어떤 시장 경제 쪽으로 많이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도 시진핑 본인이 자기의 대표적인 정책적 성과라고 내세웠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조금 지금 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뭐 많은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국이랑 중국이 뭐 서로 이사를 못 가니까 어쨌든 공존을 해야 하고 네네.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충돌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공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출간한 책의 마지막 4부 내용이 중국에서 오는 어떤 지정학적 긴장과 지정학적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몇 가지 제가 이제 네. 제안을 몇 가지를 했는데 네네. 문재인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당연히 정권 내부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관료라든지 어떤 그런 그 전문가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많은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드 사태를 통한 한한령이 왜 그렇게 우리 한국한테 충격을 줬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이 레버리지 삼아서 한국을 이렇게 막 흔들고 우리가 그렇게 허둥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과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때 관광업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화장품 업계 굉장히 중국 특히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게 굉장히 타격이 많았고 사회적 갈등도 많았고 우리가 많이 국론 분열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거죠. 수출이라든지 무역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신남방 정책. 네네. 그거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나 그리고 공급망 소싱 그런 거를 더 확대를 해서 중국에 사실 이건 리밸런싱이라고 봤거든요. 네. 네네. 이게 단순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만 높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수입에도 되게 많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소수 사태. 네네.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중국에 대한 거의 90 몇 프로가 중국의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고의적으로 한국을 뭐 골탕 먹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 요소수 한번 수입이 안 되니까 뭐 전국에 뭐 경유 차량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운행을 못 해가지고 물류가 마비된다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어떤 중국에 대한 수출 산업 의존도 뿐만 아니라 공급 의존도 공급망에서조차도 우리가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했던 신남방 정책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게 사실 저는 큰 맥락에서 이게 연결된다고 연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자체는 우리가 동남아시아와 인도 쪽에 대한 시장과 그쪽과의 산업 연계를 더 깊게 하고 무역 구조나 산업 연결망을 더 끈끈하게 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저는 줄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지정학적, 안보적, 종합적 산업 쇼크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노력들, 기업들도 저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네.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 투자를 늘려서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야겠죠. 결국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신냉전이 이제 고조화되면서 미국이 점점 동맹국들한테 대중국 봉쇄, 고립 정책을 자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치포, IAAP, 공급망 네. 연결, 중국을 배제한. 네.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대중국 고립의 전선에 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반대로 이제 한국 보고 중립을 시켜라.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다 겪고 있어요.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 공급망에 엮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요구만 추종을 해서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분리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산업적 손실이 있겠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부를 하고 그거를 분리를 안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한테는 장기적인 국익에서는 그 방향성도 아니고 안 맞을 테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어떤 그런 연관 관계를 분리하는 거를 우리가 속도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이런 걸 나눴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그걸 어디서 대체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 뭘 줄 거냐. 미국한테 뭘 얻어낼 것이냐. 이런 걸 잘 계산을 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상황에서 탈중국을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전략적으로 시간 조절을 해서 잘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방향성은. 네. 여기 요약하면은 네네. 그리고 탈중국은 방향성은 맞는데 파이낸셜 쇼크를 줄이기 위해 탈중국을 하되 좀 수차적으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그리고 중국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겠죠. 우리가 중국 봉쇄 최전선에 서서 네. 우리가 중국과의 신경제적인 정책의 신경제 보복 정책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창원 작가님 모시고 중국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지적 전문가 모시고 또 중요한 내용 마련할 테니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